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솔직히 욕 나왔다. 그럴 능력이 있나? 제가 왜 이재용 씨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까먹던 단백질은 맛이 없었다.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까지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단백질 이제 고소하게 체인지. 고소딘. 5월 22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주말에 쉬고 나서 그런지 월요일은 다른 요일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도 왜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한 주 동안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월요일 아침, 무엇보다 서로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정한 말 좋죠. 우리 네. 김주호 아나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러분의 하루를 모닝와이드가 응원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마른 목재까지 갉아먹는 흰개미가 발견됐습니다. 이 흰개미 주택과 가구 등 목재가 사용된 곳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요. 목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국내 미등록된 흰개미로 밝혀져서 유입 경로와 방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곤충은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흰개미였는데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섰죠. 요건이 처음이어서 검역부터 시작해서 그 산림과학원, 문화재청 이런 좀 단기간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그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1차 확인 결과 국내 미등록종인 마른 나무 흰개미과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목재를 가해하는 흰개미가 새로 발견이 된 거고 가구라든지 또는 침대와 같은 그 창틀이나 나무란 나무는 다 갉아먹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흰개미에 대한 피해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군집을 잃어서 목적 건물까지 무너뜨릴 위협을 가진 마른 나무 흰개미. 그렇기에 해외에서는 목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곤충인데요. 전문가는 발견된 흰개미가 이미 토착화되었을 거라 말합니다. 날개를 달고 나올 때는 이미 군집이 안정화되어 있다. 최소한 5년 이상,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어딘가 정착을 해서 이미 안정화가 되었다. 충남 아산 도심 건물에서도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방역을 했지만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등록된 흰개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24일 날 저녁에 잡고 나니까 개미인 거예요. 이걸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아니고 나무랑 나무를 다 갉아먹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조그만 구멍에서 엄청 나오니까. 현재까지 국내 서식이 확인된 흰개미는 총 4개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흰개미는 서브테라니안에서 땅속에 살고 있다가 위로 올라와서 그 지상부에 있는 목재를 가해하는 놈들이 우리나라 흰개미고, 마른 나무 흰개미는 국내 서식 흰개미보다 크기가 작고 머리 부분이 뭉툭한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식별이 좀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퀴목에 속하며 변식력이 매우 빠른 흰개미, 수십만 마리의 군집을 이루면서 빠른 속도로 목재를 갉아먹는데요. 짝짓기 시기인 요즘 흰개미 피해 신고가 늘었습니다. 한 번 번식하게 되면 집 전체를 훈중하는 방식으로 방제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박멸은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고. 흰개미 피해를 일단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을 찾아가 봤는데요. 자, 이 한눈에 보기에도 구멍 뚫린 목재, 바로 흰개미의 흔적입니다. 보세요. 이게 실제로 흰개미 피해를 입은 나무거든요.
보면 제가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바스러집니다. 이게 나무 안쪽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아이고. 네, 목재 섬유질이 먹인 흰개미 그렇게 목재 속부터 서서히 그래서 파괴한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가 30% 이상을 제가 보고 있고요. 이거는 교체밖에 답이 없습니다. 흰개미 피해를 입은 목재는 소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이게 멀쩡한 나무고요. 밑에 피해를 입은 곳은 약간 둔탁하죠. 됩니다. 짝짓기를 위해서 목재 밖으로 나오는 지금이 흰개미를 방제할 수 있는 때인데요. 이게 1년에 딱 한 번밖에 외부 노출을 안 해요. 3, 4월 달에 비가 좀 내리고 다음날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애들이 결혼 비행을 시작해요. 암수가. 목재 부분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싱크대, 그다음에 욕실 내부에 있는 목재가 가까이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되는 곳들. 그 날씨가 좋을 때는 꼭 욕실 주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흰개미는 골조까지 파먹어서 집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기에 목조 킬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가지정 목조 건축문화재 중 90%가량이 흰개미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과거 문화재나 사찰 등에서 주로 발견됐던 흰개미, 그러나 이 도심까지 흰개미가 출몰한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이런 그 주택가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주택가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요즘에는 사업장에서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나와서 위장하지 않은 상태고요. 속에서 혹시나 번식된 놈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9년간 외래층 집계가 없어서 확산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미등록된 흰개미도 정확한 유입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띄셨다는 건 번식이 끝난 상태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이 방제를 하기는 어렵고요. 보이자마자 바로 가까운 뭐 방제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문의를 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신 걸로 보여주세요. 미등록된 흰개미가 발견된 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서식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출현 시기도 빨라지고 활동 시간도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 열섬 효과라는 게 있죠. 그 서울 외곽이나 대도시 외곽 지역보다도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대도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에 살고 있는 흰개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도심의 흰개미 출몰, 전문가는 이미 도심 속 흰개미와의 동거는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농업 해충 다루듯이 방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한. 도심 속에 출몰한 미등록된 흰개미, 문제는 현재까지 유입 경로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겁니다. 빠른 조사와 방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등산객이 늘면서 산림 내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제는 산에다 뭐 가해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만 하지 않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 단속반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 경찰을 부르시고 앰뷸런스 내가 하면 나중에 체크를 하게 준비할게.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현장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12,000명이 넘는 탐방객들이 쏠렸죠. 이번 달 중순부터 고지대 탐방로 통제가 해제되고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탐방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기는 인천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행 삼아서 돌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4년 만에 여기 다시 온 것 같아요. 오니까 너무 좋네요. 불법 행위도 급증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설악산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공원구역에서 이제 흡연 하셔가지고요. 1차 적발되시면 60만 원. 너무 가하잖아.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들 이게 가시는 게 60만 원 절대 같이 하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세요. 내가 갈게. 방금 경찰을 부르시겠어요? 앰뷸런스 내가 하면 나중에 체크를 하게 준비할게. 공무구역 내고 흡연하는 게 적발이 되셨어요. 현장에서. 여기 자인섬입니다. 등산객이 버린 담뱃불 때문에 대형 산불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산불 방지를 위해 흡연 적발 과태료를 6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8일 축구장 약 23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운 경남 합천 산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죠. 작년에만 217건의 흡연이 적발되는 등 매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흡연뿐 아니라 음주나 야영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해발 1,700m에 달하는 설악산, 그 크기만 해도 속초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화채 능선이 이제 지금 저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워낙에 그 경치가 좋다 보니까 불법 탐방객들이 많은 편이에요.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산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려오세요. 출입 금지 구역에서 등산객 2명이 적발됐죠. 네, 선생님 두 분이신가요? 네. 일행도 있으세요? 운동하다가 워낙 힘들어서 시간만에 못 올 것 같아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건구역 내에 지금 비법정 탐방로고요. 자연공원법 28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금지 위반 행위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속 건수가 가장 높은 샛길 출입은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출입금지 위반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1차 부과 20만 원이 부과되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는 못한 거는 제 실수가 한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산에다 뭐 가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산이 좋아서 그냥 온 건데. 저희가 막무가내로 선생님을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낙석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쪽은 안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매우 위험해요. 문제는. 그래서 탐방객들이 사고율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등산객 사망사고 8건 중 7건이 출입 금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소백산에서는 샛길에 들어간 등산객 2명이 실종 이틀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위치 추적이 어려워서 구조가 늦어진 상황. 또 다른 출입 금지 구역, 설악골이라고 불리는 계곡인데요. 이곳은 높은 암벽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안전사고가 빈번해서 출입이 금지된 구간이죠. 하지만 몰래 출입하는 사람들. 잠시만요. 일단 내려오시고요. 여기까지 원래 비선대까지 왔잖아. 내가 설악골 물맛을 오래간만에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내가 알았는데 물맛만 보려고 잠깐 여기까지 온 거야. 이날만 16건의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단속됐습니다. 등산객이 하산하는 시간은 안전사고가 많아서 가장 긴장해야 하는 때인데요. 그때 긴급 전화가 울립니다. 하산 중이신데 몸이 편찮으시다고요? 저희가 와선대 쪽에서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축구장 2만 개에 달하는 너비의 설악산. 응급 상황 시 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1시간 동안 산으로 올라 도착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무릎하고 허리예요. 여기 오른무릎. 오른무릎이요. 하산 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생긴다고요. 5시에 시작했는데 네.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아유, 많이 힘든 산행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뒤에 간단한 안전조치 후 환자와 동행하면서 안전한 하산을 돕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산악사고는 5월부터 겨울철 전까지 급증합니다. 10건 중 3건은 음주로 인한 사고라서 음주 산행도 단속하고 있죠. 늦은 오후가 돼도 설악산 국립공원 단속은 계속됩니다. 일몰 이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는 설악산 저지대 구간을 통제하는데요. 비선대까지만 올라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지금은 거의 비선대 이후로는 다 시간 때문에 못 들어가셔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야간에 가면은 너무 좁고 한 곳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많고요. 혹시나도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됐을 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탐방로에 불법 출입하거나 불법 야영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 2시 야간 단속에 나섰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소등을 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그 헤드랜턴 빛을 보고 그 불법 산행객분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저희는 단속을 할 것입니다. 일출 명소로 알려진 설악산은 늦은 밤 몰래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샛길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복을 하면서 단속합니다.
선생님. 지금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선생님. 길이 아니에요. 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들어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직원이니까 단속하러 왔죠. 신분증 주시라고요. 여기서 주세요. 아유, 내가 주세요. 선생님, 협조해 주세요. 야간 산행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국립공원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탐방객들도 있습니다. 설악산 중간에 텐트가 펼쳐져 있죠. 잠깐 나와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자연공원법 27조를 위반하셨고요. 아직 여기서 국립공원에서 야영행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유해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나오고 있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7명의 불법 야영객들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야영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덕유산 국립공원은 불법 야영객들로 산림이 훼손되자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계도 장치까지 설치한 상황. 야간 단속을 마치고 내려가는 찰나 또다시 새길에서 마주친 탐방객. 과태료는 얼마 정도? 그 1차는 2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이제 한 달 내로 스님한테 통보가 될 거고. 네.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뭐 특별히 얘기해준 데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정규 탐방로로 가셔서 안전하게 산행하시면 좋.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유발로 다른 등산객들과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는 산림 내 불법 행위, 처벌 강화와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등산 시즌을 맞아서 전국 유명산이 등산객들로 붐비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맘때면 전국에서 매년 1000여 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네, 산행 중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는 먼저 산악 위치 표지판에 있는 국가 지점 번호로 위치를 파악하시고요. 119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시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지나 이제 냉방비까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올여름 7년 만에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됐는데 얼마 전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두 올라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매달 약 7,4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OTT 서비스 한 달 요금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냉방 수요가 가장 많은 8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 38% 늘어납니다. 전기요금도 8만 5천 원으로 약 2만 원가량 증가하는데요.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요금을 인상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전력은 최근 2년간 38조 5천억 원의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올해 1분기 적자까지 더하면 44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여전히 4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금액이죠. 한전에서도 건물을 매각하고 인건비를 아끼는 등 약 25조 원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이제 좀 성과 있게 나올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죠. 너무 급하게 부동산 이런 부분들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이 적자 또 부채가 가시적으로 크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정난 속에 한전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적자를 메워왔습니다. 이미 전체 발행 한도 104조 원의 7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전은 신용도 낮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쓰는 기업어음까지 당겨 쓰고 있습니다. 한전의 기업어음 발행액은 5조 500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조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한전체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제 한전은 CP를 발행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게 다 부채인데 이게 해결 안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부담은 정부가 안게 될 거고 결국엔 국민이 안는 거죠. 올 한 해 한전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0원 이상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와 2분기 인상은 약 20원,
올해 안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예 겁이나 못 들었어요. 지금 전기세 가스비 오른다는 말 듣고. 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에어컨도 많이 켜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 황당한 요금 절약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올바른 전자제품 사용법, 이것을 확인하라고요. 같은 브랜드의 같은 등급 에어컨도 월 소비 전력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에 따라 최대 4,000원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같은 등급이라도 라벨에 적힌 에너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쓰면 요금 폭탄을 맞는 의외의 가전제품도 있습니다. 밥솥, 냉장고, 식기 세척기, 그리고 에어컨 중 실제로 가정에서 1년 내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은 뭘까요? 바로 밥솥입니다. 밥솥은 하루 3끼 취사와 보온 시간까지 더하면 연간 791kW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냉장고의 2배가 넘는 전력량이라고요. 전기밥솥은 취사 후 보온 시간을 줄이면 한 달에 5,000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를 줄이면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2,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누구나 가슴속에 이것 한 장쯤은 품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직서인데요. 너 그거 지겹지도 않아? 어? 그거 이제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 뭐야 이거? 나 오늘부터 그만둡니다. 요즘 2030 MZ 직장인들 사이에선 퇴사는 예전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 흔하다 못해 필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10명 중 8명이 퇴사나 이직을 고민했다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퇴사하는 모습을 담은 퇴사 브이로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담겨 있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하고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하기도 하는데요. 퇴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고 퇴사 이유를 설명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그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사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을 위해 회사에 대신 사직서를 전달해주는 이른바 퇴사 대행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는 퇴사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혹시 내가 사업주하고 이걸 뭐 해주세요, 뭐가 어찌어요, 저쩌요, 아쉬운 소리도 하기도 싫고 내가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불이익은 없겠느냐, 또는 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사대보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 후 위임장과 사직서만 작성하면 돼서 부수적인 과정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MZ세대 조기 퇴사는 일종의 사회적 흐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자율성이라든지 개인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또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내면화되어진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아직도 상당 부분 조직들의 문화 일반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는 젊은 공무원들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때 높은 경쟁률을 보이던 공무원 퇴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적은 급여, 9급 현재 1호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적은 급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 만족도가 좀 굉장히 낮았습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 회식 문화라든지 어떤 상하 복명, 또 권위주의 이런 면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와 많은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2021년 사표를 낸 임용 5년차 이하 공무원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보다 약 2배가 늘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지자체들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1인당 의료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대책에 그쳤다는 반응인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 문화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새로운 젊은 계층과 같이 상호 협력하고 그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최근 고공행진하는 금처럼 나날이 값이 오르는 서민 음식이 있다고요? 요즘 금을 넘어 다이아라고 불리는 이것, 바로 삼겹살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10명 중 3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대표 인기 메뉴죠. 그런데 삼겹살이 1인분에 2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 외식을 할 경우 고깃값만 8만 원가량 들고 식사와 음료, 주류까지 포함하면 1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며 삼계탕 16,000원, 냉면은 11,000원이 되는데요. 삼겹살을 비롯해 모두 10% 넘게 올랐습니다. 국민식품인데 삼겹살이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외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서 집에서 구워 먹고 이제 삼겹살 도매가는 한 달 동안 20%나 올랐는데요. 식당에서는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통상 1인분은 200g이었지만 150g으로 대폭 줄인 곳도 있는데요. 가게마다 1인분의 양도 제각각입니다. 그램 수를 좀 떨어뜨렸다 그런 가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시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진짜 뭐 더 뛴다고 하면은 저희도 생각은 있는데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할 생각이죠.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고깃집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꼼수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어떤 그런 뭐 용량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잘 변화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량으로는 속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1인분 중량의 기준은 없습니다. 고기 1인분 가격과 100g당 가격을 병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식당 안에서도 부위별로 1인분 양이 다른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널뛰는 물가에 고기 1인분은 자꾸만 줄어 2인분을 먹어도 허기가 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업은 집값은 내리는데 오르는 분양가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 대비 9.6%나 올라 3.3제곱미터당 1,598만 5,2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9.4%가 내렸고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12.4%가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분양가만 지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건설사들의 지속된 분양가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반토막난 상장사 1분기 이익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 1,67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75%나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이런 상황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자칫 올 한 해 상장사들의 역성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인간이죠. 제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제인입니다. 아이들과 한 달 살기를 준비하는 엄마들 사이에 화제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원 한 달 단위 금액으로 영어, 수영, 골프까지 모두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대체 어떤 나라일지 제인스픽 함께 보시죠. 유명한 관광지만 둘러보는 식상한 여행은 이제 그만. 세상은 넓고 살아볼 곳은 많다. 오늘 한 달 살기로 새롭게 떠나볼 곳은 최근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입니다. 약 500만 원으로 즐기는 아이와의 한 달 살기 여행.
조우르바루로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한 달 살기 여행지로 엄마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조우르바루. 조우르바루는 쿠알루룸푸르, 페낭에 이은 말레이시아 제3의 도시로 깔끔한 환경과 저렴한 물가로 가족과의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도시 중 한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바루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조우바루 한 달 살기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비용 그리고 아이들과 즐길 거리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바루는 크게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뉩니다. 구도심은 로컬 분들이 많이 살아서 좀 복잡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심은 새로 생긴 지역으로 깨끗해서 한 달 살기 지역으로 많이 선택되는 곳인데요. 장단점이 분명하니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만큼 숙소 선택 시 보안, 시선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여드릴게요. 넓은 거실, 먼저 안방이고요. 이쪽에는 문이 4개 있는데 먼저 오른쪽 문을 열면 부모님이 쓸 수 있는 작은 서재와 아이들이 사용하는 2개의 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이 정도 주방 시설이면 아이들과 지내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콘도의 가장 큰 장점, 아이들 놀이방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곳, 리조트 수영장에 부럽지 않은 크기죠. 작은 풀 2개는 좀 수심이 낮아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여기 깊은 풀은 운동을 하면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수영장입니다. 매일 무료로 즐기는 수영장, 숙박비가 궁금해집니다. 이 콘도는 한 달에 3,000링깃, 하나로 90만 원 정도고요. 3인에서 4인이 머무르기에 좋은 숙소입니다. 그날 오후, Hello, Miss Emma. How are you? Fine. Hi Julia. Hi Juan. How are you today? Good. Alright. So tell me. 오늘은 아이의 1대1 영어 수업이 있는 날. 영어는 1대1 수업 시 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입니다. 수영은 일주일에 2-3번 강습 기준으로 한 달 8만 원 정도. 골프는 혼자 연습할 경우 공 100개에 11링깃, 약 3,600원에 시간도 무제한인데요. 정말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조우바루 한 달 살기의 90%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오는 분들인데요. 한국 대비 저렴한 교육 비용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조우르바루. 특히 이 유명 놀이공원은 아이들과의 한 달 살기 중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랍니다. 하루 이용권에 약 3만 원만 더하면 연간 회원권으로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질만 하죠.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은 물론 근처 나라에서도 이 놀이공원을 즐기기 위해 조우르바루를 방문할 만큼 아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데요. 먼 훗날, 아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시간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과 여행 시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하지만 놀라울 만큼 저렴하다는 말레이시아 주유비. 과연 얼마일까요? 이곳은 말레이시아의 조우르바루입니다. 산유국이라 저렴하기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주유비. 그 가격은 리터당 2링깃, 하나 600원이 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음 날, 지금 장을 보러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식자재를 파는 대형 로컬 마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단기 여행이 아니기에 생화 물가 체크는 필수.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한 데다 우리나라 대형마트와도 비슷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녁 찬거리 준비를 위해 다양한 채소들을 구매해봅니다. 토마토, 감자 등 4가지 채소의 총 비용은 6.4링기 나왔어요. 1,800원, 1,900원? 2,000원 안 되는 가격에 오늘 카레 재료를 마련했습니다. 뒤이어 아이들 간식을 사러 나섰는데요. 와, 사람이 정말 많죠. 지금 조우바루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에 나와 있는데요. 1919년부터 운영했던 곳이에요. 빵을 굽는 시간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제가 오늘 운이 좋습니다. 줄이 되게 짧아요. 인기의 비결은 바로 이 화덕.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만큼 맛 유지를 위해 전통 방식 그대로 빵을 구워낸다는데요. 폭신폭신하면서 부드러운 바나나 케이크가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랍니다. 빵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아이들의 솔직한 감사평을 들어볼까요? 맛이 어때?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말레이시아의 조우르바루 한 달 살기. 2, 3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을 남겨줄 아이와의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말레이시아 조우르바루로 떠나보세요.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 아니, 커다란 이건 뭔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것. 지나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하는데요. 바로 소뚜껑입니다. 자, 이 소뚜껑의 비밀을 찾아온 곳은 지난 5월 13일에 개장한 강화군 교동도의 화개정원입니다. 와, 예쁘다. 아니, 이게 꽃이 다 몇 가지예요? 입구부터 막 꽃향기가 확 풍겨요. 계절별로 수국, 도라지꽃 등의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야, 와, 이런 인공 폭포가 있네. 계곡인가? 물과 역사, 평화, 치유, 추억의 5가지 주제로 꾸며진 정원. 다양한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즐거움을 더하는데요.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 초대받은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못해가지고 해방된 민족 같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찍고 싶어요 지금. 이쁘게 찍어주세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화개정원. 아름다운 자연 속 인증사진을 남겨봅니다. 이야, 가는 곳마다 꽃밭이네. 정원을 산책하던 그때, 레일 위에 노란 박스가 보이는데요.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 저기 갈 수 있다고 해서. 뭐예요? 저기 전망대. 화개정원에 오면 꼭 가봐야 한다고요? 자, 그럼 화개산 정상으로 가볼까요? 이 모노레일을 타면은 화계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정원 입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2km의 레일을 따라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모노레일에서만 볼 수 있는 비밀의 숲길이라고요.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서도 화계정원이 한눈에 보이고요. 지금 저 멀리 서해의 풍경이 점점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화계정원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7km 떨어진 북한의 황해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난때 내려와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창밖 풍경에 빠진 사이 해발 약 260m 정상입니다. 드디어 화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화계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가슴까지 탁 트이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기서 들린 것 같아요, 저기. 무슨 일인지 가볼까요? 바로 그때 여기 그냥 전망대가 아니에요. 어떡해?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전망대 투명 유리 바닥에서 내려다보는 화계정원입니다. 나는 무서워. 그런데 전망대 유리 바닥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가슴까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풍경.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그야말로 인생 화보가 따로 없죠? 강화의 멋진 풍경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집에 갔으면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면 좋다.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까 참 신기하고 멋있어요. 이제 화계정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저기 저렇게 사람들 모여있지 않아요? 그때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엄청 큰 게 있어요. 오, 이거 소뚜껑 맞죠? 엄청 크네. 드디어 소뚜껑을 찾았습니다. 화계공원 소뚜껑의 비밀. 소뚜껑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화계산인데요. 대형 소뚜껑이 화계정원의 색다른 재미라고요. 뭘 찍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QR코드 찍으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선물이요? 네.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화계정원의 다양한 모양의 소뚜껑 8개를 찾는 미션인데요. 됐어요. 오, 이게 지금 소뚜껑 2번. 저기 찾았어요. 두 번째 소뚜껑. 소뚜껑의 변신은 무죄. 이번엔 대형 의자 소뚜껑입니다.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이런 소소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더 재밌네요. 또 열심히 걸어볼까요? 정원 속 색다른 즐길거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조금 있을 때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딸이 연차를 오늘 냈어요. 생일 선물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멋진 자연과 함께하는 강화 화계정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화창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부쩍 많아지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랑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렇게 자주 나와서 걷는 편이에요. 매일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꾸준히 운동하면 비타민 D가 형성돼서 아이들 건강에 좋다고요.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건강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데요.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은 필수겠죠?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네. 배고파요? 네. 변덕스러운 봄철 날씨에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게 또 있다고요. 바로 비타민 함량이 높고 피로에 좋은 키위입니다. 골드키위가 수분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씹었을 때 부드럽다 보니까 더 많이 먹이고 있는 편이에요. 네, 한번 이 골드 키위를 하나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C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을 돕고 또 몸의 활기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골드 키위를 고르는 방법 알아보죠. 이거는 어때요? 키위는 후숙 과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말랑말랑해야지 더 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골드 키위는 살짝 쥐었을 때 말랑하고 탄력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맛있는 상태라고요. 피로 때문에 나른해진 아이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겠죠?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사로잡을 특별한 영양 간식. 사과나 블루베리보다 영양소의 밀도가 높고 식이섬유, 칼륨 등 20종의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된 키위. 이거 먹고 있으면 엄마가 간식 만들어 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지친 하루 상큼한 맛과 영양으로 피로를 회복해주세요. 맛이 어때요? 달달해요. 맛있어요. 키위를 곁들인 간편한 건강 간식이 있다고요. 골드 키위에 그릭 요거트를 더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이렇게 뭐 견과류 조금씩 넣어주고 이제 그 위에 아이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골드 키위. 이렇게 맛있는 골드 키위 그릭 요거트 완성. 무더운 여름 이게 빠질 수 있나요? 시원한 빙수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비타민 C가 가득한 골드 키위까지 얹어주면 되는데요. 하지 말아요. 시원하고 달콤한 그 맛에 웃음부터 나네요. 맛이 어때요?
소스가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간식이죠. 또 아이 둘을 키우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좀 지치고 피곤한 날이 많은데 골드 키위가 비타민 C도 많다고 하고 이렇게 자주 먹어주니까 피로한 게 덜한 것 같더라고요. 우울 증상과 기분 장애가 나타날 때 골드 키위를 자주 섭취하면 정상적인 뇌 기능을 도와서 스트레스 완화 등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활기를 증진시킨다고요. 골드키위 맛있게 먹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밀봉 보관해 주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나들이 이색 도시락. 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 보죠.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른들 다 너무 좀 힘이 없어 보여서 오늘은 조금 힘나는 도시락, 조금 이색적인 도시락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 만들 도시락은 귀여운 어린이 김밥인데요. 재료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밥, 소세지와 김이면 끝. 일단 김을 반으로 자르고요. 밑간을 해둔 밥에 소세지를 넣어서 둘둘 말아줍니다. 자, 이제 김으로 눈, 코, 입을 만들어줘야겠죠? 아이와 함께 각자 좋아하는 표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기 만점이라고요.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간 예쁜 도시락, 과일 도시락 이런 도시락들이 인기가 많아요.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위까지 더하는데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먹으면 눈도 즐거워지죠. 완성된 이색 도시락, 당장 나들이 떠나고 싶죠? 키위로 면역력 증진과 활기 충전도 완료! 이른 더위, 영양 만점 키위로 건강과 활력 가득 채우세요. 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반려견과 산책을 나선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반려인 1,500만 시대. 그런데 반려동물 돌봄에 고민이 많다고요. 유튜브 같은 데는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정보가. 펫시터나 아니면 관리사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팩트키 알려주고 하면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교육 과정이 있다고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 바로 반려동물 관리사 강의입니다. 능숙하게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는 반려견. 자, 이제 실습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얘가 여러 번 사용됐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저를 좀 너무 딱딱지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따르는 편이에요. 반려동물 관리사는 반려견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패스터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고서 가시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해요. 우선 반려견과 스킨십을 하며 충분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요. 6회차의 교육을 마치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로 돌아가 보시죠. 이제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플랫폼과 이제 연계가 되게 되거든요.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펫시터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과 실습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이 꼭 취업 목적도 있지만 내 강아지를 이뻐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편할 수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되고 경제활동도 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함께하는 4050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브레이커, 코나.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